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님, 네. 개인 파산 신청할 때도 네네네. 비용이 사실 들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하면서 제가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에요. 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범위가. 예,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면 가장 큰 부분이 그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인들 그 수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들어가는 공과금이 있어요. 인직대, 송달료 이런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납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 뭐 예납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이니까 뭐 어느 사무실에 하시나 똑같고 공과금도 똑같지만 대리인들 수임료가 제각각이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수임료라는 것이 사실 같은 사무실에서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채권자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금액이 많이 또 편차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영룡 법무사 사무실은 좀 저렴하다.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네.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네, 좀 좋은 받아보시면 방법일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예납금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납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서울해생법원의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이라는 실무 준칙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뭐 안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많이 나오면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올해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예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기각을 받았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꼼꼼하게 해서 재신청을 해도 다시 받으실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예납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내서 기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납금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물었더니 네. 400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신 거죠. 인천지방법원 2007년도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복잡한 사건들은. 지금처럼 모든 관제인들이 다 선임이 되고 기본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건을 예납금을 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컸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어서 기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실 문제가 없어요. 재신청을 하는데. 예, 그래서 다른 부분 다 상담을 해보니까 그 당시 예납금이 좀 너무 과하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다시 신청하면 예납금도 그냥 다른 분들 나오는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재신청을 했는데 제 예상 그대로 기본 예납금 30만 원이 나왔고요. 서울해생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5개월 만에 면책 결정까지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납금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아까 서울해생법원 실무 준칙의 규정이 있어요. 네. 먼저 예납금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액되는 경우. 그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납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10가지로 규정이 좀 되어 네, 있는데요. 좀 많아요, 규정. 네, 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1번 부채 총액이 다액인 경우 많다는 이야기죠. 네, 금액이 큰 경우 이때는 당연히 좀 왜 이 사람의 채무가 많아졌을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많아질 수 있습니다. 2번 부채 총액 중 잔존 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이거는 좀 언뜻 들으면 이해 잘 안 되죠. 무슨 말이죠? 채무 금액 중에서 원금이 크다. 그건 이자가 적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최근까지 대출받아 쓰시고 연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연체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법원에 신청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3번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네, 이것도 이해되시죠? 채권자가 뭐 5명, 보통 10명 이게 기본적이신데 100명, 200명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죠. 네. 그럼 이제 법원 비용이니까 파산관제인 비용이니까 당연히 할 일이 많으시니까 비용도 많아지겠죠. 4번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 말은 비금융기관 채권자, 개인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변에 지인들, 뭐 친인척들한테 빌린 돈, 친구들한테 빌린 돈 이런 게 많으신 분들, 이 개인들이 채권자로 들어가 있으면 법원에서 좀 판단할 때 좀 신중해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납금도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5번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이건 아까 말씀드린 2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내가 이자를 연체하자마자 법원에 신청서를 낸 거예요. 좀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조사를 꼼꼼하게 하시는 거죠.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연체 없이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네네네. 이럴 때도 좀 꼼꼼히 따져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파산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재산이 있었는데 막 처분을 하고 그리고 있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막 넘기고 아니면 나는 뭐 재산이 변동이 없지만 내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들한테 재산이 갑자기 생긴 이후에 파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재산을 숨기진 않았을까? 재산을 처분해서 편파변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다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파산관계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럼 수급비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합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7번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네, 이게 이제 개인회생에서도 많이 문제되고 파산에서도 문제 많이 되는 최근 채무예요. 최근 채무. 혹시 내가 파산을 할 걸 생각하고 빚을 막 땡긴 건 아닌가? 그럼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사할 게 이때도 많아지겠죠. 네. 8번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을 많이 가진 분이 파산 신청 들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산 재단이라는 게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거든요. 이 재산은 전부 환가해서 배당을 채권자들한테 돈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럼 파산 관제인이 역시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관제인 예납금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9번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네, 용어가 좀 어렵죠. 부인권이라는 게 그 채무자가 신청 전에 뭐 잘못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재산을 처분해서 편파변제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으면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부인해소 아니면은 그 해당 금액을 환수하려고 이제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절차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연합금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네, 소송이 이미 이제 파산 신청하신 채무자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모든 소송이 다 뭐 중간에 중단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제인께서 그 소송을 이어받아서 수계라고 하거든요.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럼 역시 관제인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연합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납금의 감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네. 4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네.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1번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걸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해서 제가 알려드려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고 사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니까요. 네.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에서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꼭 해당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이렇게 예납금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2번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 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예, 아까 증액되는 경우 중에 최근까지 대출받고 카드 쓰시다가 갑자기 신청 들어오면 증액될 수 있었잖아요. 네네. 반대 경우죠. 10년 이상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럼 법원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는 거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납금을 줄여줄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채무자 및 직계 좀비 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감액해.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나간다? 그럼 당연히 비용은 감액을 해주는 게 맞겠죠. 4번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거는 이 감액 규정은 한 가지만 해당되면 안 되시고 2가지 이상 해당이 될 때 감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대리인 사무실에도 얘기를 하셔서 서류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그 기초생활수급 증명서가 있거든요. 수급자 증명서 그걸 받아서 꼭 제출을 같이 해주셔야 법원에서도 알고 예납금 감액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납금의 증액과 감액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